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3년 10개월 만에 역전했다는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관옥 개명대 교수,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주간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1.5%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중도층 변화가 양당 지지율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두 분의 분석은 좀 어떤지도 들어보죠. 교수께서는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6년 10월 세 번째 주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역전이 됐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접전, 혼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분명히 하락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추세선이 어떻게 가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해도 민주당 정부의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부동층,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을 했고요. 예. 핵심 지지층마저도 이제 30대 서울 이 영역에서 좀 빠져나간 부분이 이렇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지율 상승은 사실상 당이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반사 효과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뭐 잠시 언급을 해두셨습니다만 뭐 20대 여성 서울에서 특히나 이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 일단 이번에 이 지지율의 변화 양상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부동산이 컸다고 보고요. 부동산이, 부동산의 예. 경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 계층, 전 그 연령, 지역에 불구하고 만족시키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불만을 갖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컸다고 보고 예. 또 하나는 그 현 여당과 정부가 너무 직접 민주주의적 그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국회를 사실 거의 무시하고 직접 국민의 여론조사나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즉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수기 과정이나 숙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통합, 협치 이런 걸 중시하시지만 말씀으로 중시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구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발현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모두 어느 정도 통합당의 선전보다는 뭐 여권에 대한 좀 반감 심리, 좀 정부에 대한 반감 심리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반전된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무된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번 지지율 상승 견인에 분명 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좀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있었어요. 박원순 전 시장 문제라든가 윤명의안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 뭐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탈이 돼가지고 미래통합당으로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당이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막 예. 중구난방으로 뭔가를 얘기하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라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당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종인 위원장이 효과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뭐 정강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라든가 호남에 대한 어떤 구애라든가 등등의 기존의 이 통합당이 하지 않았던 행보들을 좀 걸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상승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향후에는 분명히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도화 정책 그리고 호남 구애 정책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정적인 운영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직전 여론조사에 비춰볼 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중도층, 그러니까 무당층이 줄었어요. 예. 무당층이 지난번에 20% 정도였었는데 지금 1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잘못해서 반사적으로 통합당이 이익을 얻은 것도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통합당에 대한 기대치도 커졌다. 그 기대치가 커진 이유는 그러니까 실용적 정책을 추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정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도 넣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국민께 어떤 기대를 유발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라는 국민적 시각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김 교수께서 이야기를 이제 호남 구애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호남 구애 정책도 광화문 집회와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좀 모양새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도 외연 확장입니까? 그러니까 호남 부분은 사실은 이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저희는 평가를 국민 분열로 보거든요. 국민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갈등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정치로 가는 겁니다. 지역 통합, 사람 통합. 그리고 호남이 지역적 호남도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보면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치 구도상도 고려했겠지만 어찌됐든 통합당의 앞으로 행보는 통합이다. 통합이다. 그래서 호남 그 행보를 하는 것이고 네. 첫 수혜 지역으로도 구례를 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종행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입장에서 보면 통합당이 호남을 특별히 이번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8개 지역구 중에서 아마 12개인가 뿐이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여기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반성적 고려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통합당이 태극기 부대를 놓고 좀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선을 긋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제 선을 긋고 있다. 집회에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홍문종 의원인가요? 한 분만 잠시 들렀다 갔다.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국회 때 지금 통합당의 행보가 사실은 뭐 장외 집회, 강경 보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15 총선 때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 안 해준 거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태극기 부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마지막까지 가서는 이제 또 다시 합쳐지는 거 아니냐. 그 순간에 또 뭐 이 정체성이 사실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통합당의 변신이 근본적인 변신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사선 금지라든가 뭐 등등의 5.18 정신의 어떤 정강에 대한 어떤 반영 뭐 이런 것들은 좀 중도 정책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천착을 해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2012년도에도 지금 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선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어요. 경제민주주의라고 내세워서 중도층을 상당히 흡수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집권하고 나서 그럼 경제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정책을 실천했느냐? 그럼 정책을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것을 표를 위한 선거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내세운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후보도 없거든요. 후보가 스스로 이걸 담보해내야 되는데 담보한 후보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향후에 이 통합당의 어떤 향로에 우리가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이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책 다 좋은데 결국엔 실행력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행을 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겠죠. 예. 집행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노력할 거고요. 정강정책에 넣거나 하는 것들은 실행을 전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든 것이 아니고 수개월 동안의 수기 과정도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에 사실은 물밑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산업구조 개편도 개편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췄던 것이고요. 이것이 진보 진영의 어젠다는 아닙니다. 다른 외국 예를 보더라도 진보 보수 상관없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계속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뭐 진보다 보수다의 어떤 진영 논리보다는 우리 국가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소득은 갖고 시작을 하자. 이것이 사실은 또 자유를 주는 면도 있습니다. 직업으로부터 그만둘 자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까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게 포함된 어젠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해결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기본 정책 중에 하나다. 저희 당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이 뭐 통합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선을 긋고 있는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을 해서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중에서 글쎄 전광훈 딜레마라고 해야 됩니까? 예, 좀 여론조사에 다음번엔 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 초반에는 사실 통합당이 높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민주당이 더 역전하는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이번 지지율 상승세 반작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추세라고 본다면 민주당의 추세가 하락이 추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반전시키려면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당장에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14일에 한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다시 역전된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시 결속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통합당의 지지율이 공고화된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사 효과를 얻어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지지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견고한 지지율이 만들어지려면 실질적으로 그들 이제 통합당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문제라고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여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문제 해결적인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 반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저는 지지율이 뭐 그렇게 그 통합당 입장에서도 사실 뭐 반갑긴 하지만 그 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간에 워낙 뭐 3년에 걸쳐서 지지율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 면에서는 저희가 민감하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평가가 크게 질책이 아니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정 계층이나 어떤 정책적 목적가 좀 조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불만이 있고 1주택자도 불만이 있고 주택 없는 사람들도 불만이 있고 이런 정책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도 그 과연 검찰개혁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거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 없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권 말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또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역대 또 그렇게 해왔고 예. 돼왔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정책 기조 변화다. 그거 이외는 없다.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것은 그 정책이다. 그렇다면 큰 정책적 기조 변화 없이는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여야 간의 진영 싸움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김원훈 회장의 친일 청산 메시지를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 일단 야당은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부적절한 발언이시죠. 사실은 뭐 어느 분은 광복회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 광복회장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내부에 대해서 지금 그럴 만한 시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더군다나 물론 친일 행적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이 정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지금 보훈 심사를 보면 독립보훈이 있어요. 독립이 하나 있고 독립 과정에서 노력하신 분들 여기에 대한 보훈이 하나 있고 그다음 호국보훈이 있습니다. 6.25 전쟁 등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이 보훈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 민주보훈이 있어요. 또 민주화 과정에서 애쓰시거나 큰 피해를 보신 분들 이런 보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몇 가지를 희생하거나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를 배척한다는 것은 우리 보훈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독립보훈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이 상당히 넓혀져 왔어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공산주의는 안 됐다가 공산주의 활동하신 분은 원래 보훈 대상자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건설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은 또 안 되게끔 바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이후에 그중에서 북한의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분들을 가능하게끔 넓혀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호국본 관련돼서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광복 회장의 말씀도 보면 공과 가가 다 있겠지만 그 해당 시기에 필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무력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또 했겠죠. 먹고 살려고. 그래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제에 뭐 누구누구처럼 일제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친일이죠. 그런데 그 친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부터 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친일이라 딱지를 먼저 붙이는 것이 이것이 과연 광복회장이 할 일이냐. 이 부분 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탁 반탁 1920년대에는 사실은 애국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사회주의 계열도 가고.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날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또는 정부 수립학 편에서 좋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 건국했다고 선포한 날이에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지만 1948년 8월 10일 날짜가 같습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친일파다라는 식의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 포함해서 세 차례 정도의 국민적 대통령 뽑힌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김원웅 회장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저는 상당히 과했다. 국민을 나눌 것이 아니고 일제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일제에 항의하고 과거에서 반성하라고 지금 촉구해야 될 때지 내부적으로 와서 친일 반일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기준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광복회장이 할 일인지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기준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론의 기회를 드리죠. 기준 정립이 안 됐다. 지금 독립된 지 우리가 광복을 맞은 75년이 됐어요. 아직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광복회 회장의 어떤 발언이 사실상 뭐 적절한 부분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 바로 광복하고 정부 수립하고 나서 직후일 텐데 그때 당시의 시기를 완전히 놓쳤던 것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막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팩트를 갖고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문제 해결적이냐? 그럼 저는 문제 해결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발성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어왔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하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 기준점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복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초당적으로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네. 사실상 우리의 문제점이 뭐고 여기서 청산이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이 뭐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이런 이 장을 만드는데 광복회가 역할을 해주고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통합적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이 팩트를 근간으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안익태 작곡가만 해도 사실은 뭐 친나치, 친일 행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만들어내는데 광복회가 역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친일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파 파묘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각각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고요. 김부겸 후보는 아직 논의를 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파묘까지는 아니란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파묘법이라는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립묘지인데 친일 인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이 외통위 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예.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이 친일의 어떤 부분들 얘기하다가 이 잔재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우리의 일제의 어떤 잔당들의 수하들이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안장이 됐을 때는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안장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개정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바꿀 때에는 그만한 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분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당론도 아니거든요. 당의 어떤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뭔가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당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즉 통합당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다른 당의 어떤 의견들도 좀 들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논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 논란이 양당의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의혹적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지지율을 떠나서 이건 네. 국민적 통합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정말 어려워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게 본질이에요. 물론 거기에 그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 이거 친일파죠. 이런 분들 분명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친일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준을 만들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역설적으로 이런 거 기준을 마련한다면 친일과 관련돼서도 그런 취지의 하나 기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런 말씀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국립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묻힌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뭐 독립은 독립에 기여하신 분, 호국은 호국에 기여하신 분, 민주는 민주에 기여하신 분, 그 묻힌 이유를 다 심사했단 말이에요. 그 묻힌 이유가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가 심사해 보니까 그럴 만하지 않은 분이야. 그 이유에 한정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뭐 파묘를 하든 뭐든 하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네. 그건 다른 이유로 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 이유로 호국을 부정하고 호국 이유로 독립을 부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결과론적 시각으로 봐가지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일들에 대해서 호국은 그 당시에 절체절명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에 공헌했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친일 행적이라고 의심받은 일이 있어서 그걸 파묘한다. 저는 그러면 이게 역사가 과연 한 번에 다시 써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일단 평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조사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묘지나 비석에 저는 써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 행적을 이런 행적이 있었다. 네. 이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이 공이든 과든 그 정도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파묘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정말 옳지 않은 문제제기다. 그 김원웅 회장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팩트죠.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공과 과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만 있을 수도 없고 공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그거는 합당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서 21일에 여야 대표에게 회동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겠다라는 좀 의미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제안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 제안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제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수해의 피해가 상당히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사실 뭐 경제를 다른 나라랑 지금 비해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정부에겐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초당적으로 여야의 어떤 영수회담 비슷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이것이 기본적으로 통합당의 거절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야당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뭐 당의 어떤 갖고 다름을 떠나서 위기 극복에는 힘을 합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 사실 국민들이 야당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통합당에서는 지금 불가한다는 입장인 거죠? 지금 아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일단 29일 날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 뭐 그때 이후에 뭐 하는 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불가라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몇 번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발표하면 몰라도 한번 한번 제안했는데 그렇죠. 한번 정무수석 인사 거절했다라고 갔다가 봐도. 제안했는데 16일 날 이제 거절 의사가 왔다 이런 식의 발표인데 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해만 해도 2월 달, 5월 달 다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야당이 했던 여러 가지 대통령께 드렸던 말씀들이 채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그 야당이 정무장관 신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협치에 대한 의사표현 또는 말씀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여기에 관련된 진작에 받아들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한참 현안 있을 때죠. 뭐 법안 통과 관련된 현안, 국회 구성과 관련된 현안 이런 현안 있을 때는 사실은 야당의 손을 한 번도 안 잡아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절실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현안은 다 밀어붙여서 해결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이런 모양새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야당의 그런 그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진정한 만약에 정말 모임을 원하신다면 의제를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진작에 얘기하자. 전반적인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 주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진작에 토론해보고 싶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